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이 정식으로 출시되면서 기존 윈도우 10에서 업그레이드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설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대로만 따라하시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한 방법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기존의 윈도우 10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윈도우 11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윈도우 10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 처음부터 윈도우 11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OS를 설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완전히 깨끗이 지우고 새로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기존에 쓰던 OS에서 제일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기존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좌측 하단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갑니다. 저는 윈도우 10 업데이트가 최신 상태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꼭 해주고 윈도우 11을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현재 최신 상태라고 나오더라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업데이트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최신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최신 버전이네요. 자,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이 PC에서 윈도우 11 실행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귀하의 PC가 윈도우 11 실행하는데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한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설치하는 중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윈도우 10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윈도우 10을 설치할 수도 없는 낭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도 꼭 확인하시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자, 장치 사양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시스템 요구사항에 보시면 PC 상태 검사 앱 링크가 있죠. 자, 이걸 눌러서 PC 상태 검사 앱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PC라고만 치셔도 PC 상태 검사라는 앱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안 나오시면 여기서 링크를 타고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링크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PC 상태 검사 앱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자,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고요. 옆에 화살표 누르시고 폴더 열기 하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실행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설치가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 다시 누르시면 PC 상태 검사라는 앱이 나오겠죠?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11 소개라고 나오고요.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무료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요구사항 충족한다고 나오죠. 자, 아래에서 모든 결과 보기 누릅니다. 여기에서 PC 보안 부팅 지원한다고 하고요. TPM 2.0 설정돼 있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윈도우 11 프로세서 지원된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 시스템 메모리 충족한다고 돼 있죠. 시스템 디스크도 충족된다고 나오고요. 프로세서에 2개 이상의 코어 있다고 나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 전부 초록색 체크가 돼야 되겠습니다. 닫겠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죠. 자, 만약에 프로세서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프로세서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요. 메모리를 지원 안 한다고 하면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셔야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의 4기가는 설치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스템 디스크 64기가죠. 자, 이건 C 드라이브죠. 거의 C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128기가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프로세서가 오래돼서 지원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지원하는 인텔과 AMD의 프로세서 정보는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그 링크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본인 CPU가 지원을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 보안 부팅과 TPM 2.0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금 설명드리는 업그레이드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영상 하단 설명란에 시간과 내용이 간단하게 써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누르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이 됐을 경우에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상태 검사 앱 전부 닫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업데이트 및 보안에 들어오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예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시면 바로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이 없으실 경우에는 수동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다운로드는 이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 페이지 주소도 하단 설명란에 써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런 거 다운로드 받는 걸 꼭꼭 숨겨놔서 일반적으로 microsoft.com에 들어가서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링크를 이용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는 윈도우 11을 바로 다운로드 하는 게 아니고요. 설치 도우미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 설치 도우미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11 설치 도우미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지금 다운로드 합니다. 자, 다운로드 됐네요. 자, 여기 폴더 열기 하신 다음에 바로 실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크린에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이 스마트 스크린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에서 통상적으로 뜨는 메시지니까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11 설치라고 나오고요.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하죠. 자,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쭉 나오죠. 자, 수락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윈도우 10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중에는 PC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OS가 출시가 될 때는 거의 한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윈도우 10에서 무료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지금 어느 정도 윈도우 11이 안정화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설치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설치하셨다가도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다시 윈도우 10으로 새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3단계에서 완료율이 100% 되면 30분 후에 PC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죠. 혹시 중간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업을 꼭 저장을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설치가 다 끝날 때까지는 PC를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3단계에서 70%가 넘으면 속도가 갑자기 많이 느려져요. 자, 그러니까 뭐 72%, 73% 이런 데서 멈춰 있다고 해서 컴퓨터를 끄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100%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놔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혹시 PC를 절전 모드로 두신 분들은 절전은 꺼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다가 갑자기 절전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연결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고요. 일반 PC도 절전 모드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시스템에 보면 전원이라고 있죠. 자, 시스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전원 및 절전 들어가신 다음에 화면과 절전 모드 전부 안함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안함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해 주셔야 중간에 설치되다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설치가 멈춰버리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다가 혹시나 갑자기 다운되거나 이러는 수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중요한 자료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꼭 백업을 받고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작하지 마시고요. 설치하면 바로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까만 화면에 업데이트가 몇 번 되고 컴퓨터가 재부팅을 몇 번 한 다음에 이렇게 윈도우 11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생각 외로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기존에 있던 윈도우 10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11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시간 여유를 두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부팅이 됐을 땐 약간 느린 듯한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앱 버튼 같은 거 누르셔도 바로 나오지 않고 한참 검색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팅이라든지 앱들, 파일 같은 것들을 윈도우 11이 전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번 부팅할 때까지는 조금 느린 걸 느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원래 제 속도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의 장점은 기존에 쓰던 앱이라든지 기존에 쓰던 설정값들,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윈도우 11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지우고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약간 느릴 수는 있죠. 자, 지금까지 설치한 방법은 별다른 문제 없이 모든 조건들이 전부 충족이 되고 바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이런 방법이었고요. 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충족돼야 될 조건이 많죠. 일단 설정에 들어가셔서 지금 바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업데이트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사항을 충족한다고 나오면 앞에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그냥 업그레이드를 바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충족하지가 않는다고 나왔을 때가 문제죠. 자, 지금 충족하지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충족하지 않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PC 상태 검사받기 누릅니다. 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윈도우 11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시스템 요구사항 부분에 PC 상태 검사 앱이라고 있죠. 이 링크를 누르고 PC 상태 검사 앱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버튼 나오네요. 다운로드 합니다. 자, 다운로드 됐죠? 다운로드 됐으면 더블 클릭해서 그냥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설치되어 있는 분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PC 상태 검사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앱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11 소개라고 나오고요. 지금 확인이라고 나오죠. 자,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 PC는 현재 윈도우 11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어떤 부분을 충족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모든 결과 보기 누릅니다. 자, 지금 이 PC는 보안 부팅을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TPM 2.0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 메모리 사양도 충족을 하고요. 시스템 디스크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코어 수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녹색 체크 표시 저부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CPU가 지원을 안 하네요.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CPU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CPU가 지원을 안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CPU를 바꾸던지 아니면 그냥 윈도우 10을 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CPU가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는 CPU인지는 본 영상 아래에 링크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AMD와 인텔의 윈도우 11 지원 프로세서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본인 프로세서가 지원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 CPU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하단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좌측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정보라고 있죠. 정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CPU 정보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CPU 문제 때문에 아예 설치가 안 되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은 TPM과 보안 부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PC 상태 검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확인 누릅니다. 자, 모든 결과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안 부팅과 TPM 2.0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PM은 트러스티드 플랫폼 모듈의 약자인데요.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모듈이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TPM이라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에 CPU가 꽂히는 메인보드에 설치되어 있는 암호화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로커 같은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분들 컴퓨터의 비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호화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암호화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칩이 메인보드에 꽂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TPM 모듈이 거의 꽂혀 있을 텐데요. 예전 컴퓨터는 꽂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이 TPM 모듈을 따로 구입을 해서 메인보드에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외국 이베이 이런 데 보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모듈을 소규모 업체에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그거를 보드에다 꽂아주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해외에서 구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TPM 2.0이 지원되지 않는 보드들에 이런 거 설치를 하려고 요새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보드를 하나 구매를 하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히는 수가 있죠. 자, 일단 이 TPM 2.0을 여러분들 보드에서 지원하는지부터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tpm.msc라고 칩니다. 자, tpm.msc 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실행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로컬 컴퓨터의 tpm 관리라고 해서 tpm을 구성하고 지원한다고 하죠. 자, 상태 부분에 보시면 tpm 사용 준비가 됐다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제조업체와 사양이 나오죠. 2.0이죠. 이 윈도우 11은 2.0부터 지원을 합니다. 사양이 2.0보다 낮으면 그건 안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 칩이 보드에 무조건 꽂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TPM을 지원하지 않는 보드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보드를 바꿔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근래 5년 안쪽으로 나온 보드들은 뭐 거의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TPM이 지원이 된다고 나오는데 사양도 2.0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녹색 체크가 안 나오고요. 느낌표가 나와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드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막아놔서 그래요. 컴퓨터 시동할 때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서 TPM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재시동을 해서 TPM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하실 때 딜리트나 F2 키를 누르시면 바이오스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메인 보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시동할 때 하단에 보시면 무슨 키를 누르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그 키만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드밴스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FTPM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FTPM 스위치를 이네이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PTT라고 있을 거예요. 그걸 전부 이네이블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엑시트 누르시고요. 여기서 세이브 체인지 리셋 해주시면 재시동이 되면서 적용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제일 복잡한 부분인데요. 보안 부팅입니다. UEFI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외부에서 해킹이나 또는 멀웨어로 내 컴퓨터에 침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는 그렇지 않은 컴퓨터에 대비해서 60% 정도 보안이 향상됐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죠. 갑자기 내 컴퓨터에 있는 중요한 파일들이 암호화가 돼서 열 수가 없는데 메일이 와서 돈을 입금을 하면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패스워드를 가르쳐 주겠다 해서 돈을 입금하라고 오는 뭐 그런 멀웨어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들이 많죠. 안전 모드 부팅을 이용하면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윈도우 11부터는 이 보안 부팅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안 부팅 기능도 컴퓨터 시동할 때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서 거기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문제는 거기서 설정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드디스크가 GPT 방식으로 포맷이 돼 있어야 되는데 MBR 방식으로 포맷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자, 복잡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복잡할 것까지는 없어요. 자, 이 앞서 나온 이 CPU나 메모리, 저장 공간, 코어 이런 것들은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TPM 2.0, TPM 2.0은 아까 tpm.msc에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확인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는 컴퓨터 시동할 때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사용하도록 설정을 하면 되고, 따로 설정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대로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안 부팅인 경우도 TPM 2.0처럼 바이오스에 진입하지 않고도 윈도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시스템 정보라고 칩니다. 자, 그 대신 시스템 한 칸 띄우고 정보라고 치셔야 돼요. 자, 정보 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정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바이오스 모드가 지금 레거시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안 부팅 상태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를 재시동을 하신 다음에 바이오스에 들어가셔서
UEFI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메인보드에서 UEFI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GPT 방식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레거시와 UEFI 방식의 차이점은 이 레거시 방식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2테라 이상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설치하더라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3테라, 4테라를 설치하더라도 컴퓨터는 2테라만 인식하는 거죠. 자, 이건 아주 예전 방식이었어요. 2테라 정도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포맷 방식을 만들었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테라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하드디스크를 뭐 4테라, 요새는 8테라, 10테라도 이용을 하시죠. 자, 이렇게 썼을 때는 이 방식은 이용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을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쪼개서 쓴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것도 몇 개 이상은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속도도 GPT 방식이 MBR 예정 방식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레거시 모드일 때는 MBR 포맷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 부팅 상태에서는 GPT 포맷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컴퓨터에 윈도우 11을 설치하시는 분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막 설치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쪽에 이 하드웨어 부분은 일단 살펴보시고 문제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일단 어떤 거부터 합니까? TPM부터 일단 설정을 해주세요. TPM에서 막혔어요. TPM을 지원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메인보드를 바꿔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TPM을 지원을 하는데 안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TPM 2.0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안 부팅 부분은 좀 전과 같이 시스템 정보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레거시인지 UEFI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레거시일 경우에는 바이오스에 들어가셔서 레거시를 UEFI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또는 SSD가 MBR로 포맷되어 있는지 GPT로 포맷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GPT로 그것도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하드디스크는 어떤 것으로 포맷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물론 지금 레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MBR로 되어 있을 거예요. GPT 방식으로 포맷되어 있으면 아예 컴퓨터가 부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디스크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여기 디스크 제로, C 드라이브죠. 자, 여기 디스크 제로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GPT 디스크로 변환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GPT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MBR이라는 얘기겠죠. 자, 속성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볼륨 탭을 누르시면 지금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속도가 느리고 용량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를 GPT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없고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이 TPM 부분은 바이오스에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설정만 바꾼 다음에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윈도우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보안 부팅 부분이 걸릴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요. 무조건 새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윈도우 11을.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팅 디스크를 만들고 설치하는 과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 11 설치 디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윈도우 11 설치 도우미에 들어오셔서 아래에 보시면 설치 미디어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하셔서 USB를 설치 미디어로 만드시면 되는데 윈도우 11을 설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설치 USB 자체가 GPT 방식의 포맷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 미디어 만들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 윈도우가 GPT 방식으로 포맷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MBR로 포맷이 되어 있으면 설치 USB도 MBR로 포맷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보드에서 UEFI로 바꿔서 컴퓨터를 시동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그 USB 자체를 인식을 못할 수가 있죠. 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간편한 방법은 이걸 이용을 하지 않고요.
부팅 디스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refuse.ie 여기에 오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이용을 하시면 파티션 방식도 내가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대상 시스템도 다 지정을 해서 윈도우 부팅 디스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상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워낙 역사도 오래됐고 많이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부팅 디스크를 만들려면 일단 윈도우 11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윈도우 설치 도움에 가신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디스크 이미지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자,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면 여러분들 CD 아시죠? DVD, CD 그런 것들을 파일로 아예 통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하면 USB에 설치 디스크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윈도우 11을 다운로드 할 텐데요. 다운로드 선택부터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눌러서 윈도우 11 멀티 에디션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다운로드 합니다. 자, 언어 선택하라고 하네요. 자, 한국어로 해야 되겠죠? 한국어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버전 나오죠? 64비트 버전 다운로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4.9기가 정도 되니까 USB를 넉넉하게 8기가 이상으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이제 폴더를 여시고요. 자, 여기 있는 ISO 파일을 바깥으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부팅 디스크를 만들 거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Refuse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부팅 디스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기 마지막 업데이트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가 있죠. 자, 눌러서 다운로드 합니다. 자, 이거는 광고예요. 그냥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 되죠? 자, 폴더 엽니다. 자, 실행해서 설치할게요. 자, 이 리퓨즈 앱은 따로 설치할 필요 없고요. 그냥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프로그램 창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이미지 파일을 이용을 해서 부팅 디스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치가 있죠. USB 선택하시고요. 부트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선택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바탕화면에 우리가 꺼내놓은 ISO 파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죠. 부트 유형 윈도우 11 코리안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옵션 TPM 2.0 플러스 Secure 부트입니다. 보안 부팅이죠. 자, 그 다음 아래에 파티션 구성을 MBR로 하지 마시고요. GPT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시스템 UEFI로 주셔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CSM이 레거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포맷 옵션에서 파일 시스템을 반드시 NTFS로 잡아주시고요.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만 눌러주시면 바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만들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윈도우 설치 디스크 도우미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데이터 모두 삭제된다고 나오죠? 확인합니다. 이 리퓨즈를 왜 이용을 하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윈도우 11을 쓰시다가 윈도우 10으로 돌아가셔야 한다. 그러면 윈도우 11에서 윈도우 10 설치 디스크를 만들면 또 파티션이 알아서 GPT로 잡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10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 10은 MBR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이 리퓨즈를 이용을 해서 파티션을 MBR로 바꿔서 윈도우 10 부팅 디스크를 만들어 주시면 윈도우 10으로 부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리한 방법이 되겠어요. 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몇 분이면 금방 만들어 줍니다. 자, 다 됐네요. 자, 시작 누르시면 안 돼요. 닫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시동 하시고 UEFI 설정하신 다음에 시동 디스크만 USB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USB는 꽂은 상태에서 재시동 하셔야겠죠. 자, 재시동 하겠습니다. 시동하실 때 딜리트나 F2 키를 누르시면 바이오스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메인 보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시동할 때 하단에 보시면 무슨 키를 누르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그 키만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USB로 부팅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바이오스 화면에 보시게 되면 메인보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부트라고 있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죠. 자, 지금 부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USB 지금 우리가 설치했잖아요.
이 USB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메인보드에 따라서는 뭐 선택을 화살표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어쨌든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읽혀지는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UEFI 세팅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어드밴스드 모드라는 데로 들어가세요. 자, 이것은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들어가셔서 메뉴에 보시면 부트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 부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CSM이라고 있거나 또는 레거시라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오토나 이네이블로 되어 있는 분이 있고요. 디세이블로 되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는 레거시라고 되어 있거나 UEFI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쨌든 UEFI로 바꿔 있어야죠. 자, 지금 CSM이 레거시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네이블을 디세이블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냐고 물어보죠.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BR로 포맷된 방식은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윈도우 11 부팅 USB를 MBR 모드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UEFI 방식으로 해서 부팅이 되게끔 만들면 이제 MBR 하드는 아예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팅 디스크도 읽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설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메인보드를 UEFI로 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 디스크도 전부 GPT로 바뀌어야 됩니다. MBR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세이브만 하고 나가면 바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엑시트 하고요. 여기서 세이브 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겠냐고 물어보죠.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익숙한 화면이 나오죠. 윈도우 10하고 비슷해요. 자, 여기서 다음 누릅니다. 지금 설치합니다. 자, 인증키는 나중에 입력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제품키가 없음으로 넘어가고요. 나중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이 이용하시던 운영체제 버전과 같은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윈도우 10 홈을 이용하셨으면 윈도우 11 홈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윈도우 10 프로를 이용하셨으면 윈도우 11 프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프로로 하겠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센스가 나오죠. 자, 체크하시고요.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과 업그레이드 나오죠. 자, 업그레이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OS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니까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윈도우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형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GPT 방식으로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GPT 방식이 아니고 MBR 방식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이 부분에서 넘어가지 못한다 하면 키보드에서 Shift F10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명령창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디스크 파트라고 칩니다. 엔터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디스크 파트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자, 이 디스크 파트로 들어온 상태에서 리스트 디스크라고 씁니다. 다시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디스크 0, 디스크 1이라고 해서 보이게 되죠. 자, 디스크 0는 여러분이 OS를 설치할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GPT에 별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MBR 방식으로 포맷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설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치할 디스크를 GPT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바꿔주는 방법은 일단 디스크부터 셀렉트 하셔야 돼요. 셀렉트 한 칸 띄우고 디스크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우고요. 여러분이 OS를 설치할 드라이브 있죠? 디스크 0이죠. 자, 0 써줍니다. 그 다음 엔터를 치면 0 디스크가 선택한 디스크라고 나오죠. 자, 이제 클린으로 완전히 지워줍니다. 엔터 치시면 디스크를 완전히 지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컨버트 GPT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MBR 형식의 파티션이 GPT 파티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만 윈도우 12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UEFI가 되려면 이 방식밖에는 안 됩니다. 자, 엔터 치면 GPT 형식으로 변환했다고 나오죠. 자, 다시 리스트 디스크라고 쓰시면 이렇게 GPT의 별표가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미 GPT로 돼 있으면 이거는 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닫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지금 드라이브 크기 전체를 다 잡을 거예요. 적용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겠죠. 자, 다 설치되면 바로 재시동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시동이 되면 USB는 빼주셔야 돼요. 윈도우 11 설치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국 선택하고요. 이해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이해합니다. 두 번째 키보드 레이아웃은 필요 없죠.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하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공유기 네트워크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연결합니다. 보안키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연결됐네요.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를 확인하게 돼요. 자, 이제 컴퓨터 이름을 만들어서 입력을 하라고 하죠. ib96-win11이라고 썼습니다. 숫자만 포함할 수는 없다고 하죠. 다음 합니다. 이 컴퓨터를 개인용으로 쓸지 회사 또는 학교용으로 쓸지 설정하라고 하죠. 자, 개인용 설정하고요. 다음 누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정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계정 쓰시면 되겠고요. 없으신 분은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계정 쓰고 다음 누릅니다. 암호 입력하라고 하죠. 암호 입력합니다.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핀 만들기라고 나오는데요. 이 핀 만들기를 만들면 굉장히 편리해요. 자, 보통 로그인을 하게 될 때 MS 계정에 비번을 그대로 다 입력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죠. 자, 그래서 이 핀 만들기를 이용을 하면 그 비번을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어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핀을 만들어 볼게요. 핀 만들기 하겠습니다. 숫자로 4개 정도만 쓰시면 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확인합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복원할 거냐고 물어보죠. 자, 복원해 볼까요? 다음 합니다. 사용자 위치 사용은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안 이용하겠습니다. 내 장치 찾기도 설정할 수 있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 모르겠지만 데스크탑은 설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안 이용하겠습니다. 진단 데이터 보내는 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세요. 자, 수동 입력 타이핑 개선 안 이용하겠습니다. 진단 데이터 맞춤형 환경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쓸지 선택하라고 하죠. 적용합니다. 자,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백업할 건지 물어보죠. 자, 저는 그냥 PC에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다음 누르면 원드라이브로 백업이 되니까 필요 없으신 분은 이 PC의 파일 저장만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 평가판 제공한다고 하죠. 자, 필요 없으신 분은 거절하시고요. 원하시면 계속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가 다 마무리되고요. 마지막 설정만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전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완전히 새롭게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쓰시다가 혹시나 다시 윈도우 10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거에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리퓨즈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 10을 받아서 MBR 포맷으로 부팅 UXB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 바이오스에 들어가셔서 UEFI가 아니고요. 레거시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버트 GPT가 아니고 컨버트 MBR로 다시 하드디스크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윈도우 11 쓰시다가 윈도우 10으로도 다시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윈도우 11이 안정화가 많이 돼서 많이 쾌적해졌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정품을 쓰시는 분들은 11 버전으로 넘어가셔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1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을 잘 보시고 11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에는 윈도우 10에 없는 편리하고 재미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가장 활용도 높은 기능 9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11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활용도 높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하는 말을 텍스트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는 거죠. 자, 일단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앱이 실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메모장을 열어볼게요. 자, 여기는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메모장이라고 칠게요. 자, 메모장 누릅니다. 자, 이렇게 메모장을 연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와 H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나와요. 그쵸?
자, 여기에 있는 마이크가 활성화되면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전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윈도우 11의 신기능과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때요?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죠? 자, 이거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핑을 할 일이 많으신 분이나 일기 쓰시는 분들, 가끔 생각 같은 것들을 정리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마이크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노트북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기본 장착이 돼 있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없죠. 자, 그럴 때는 다이소 같은 데 가서 한 3,000원, 5,000원 주고 구매하시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의 최고의 장점은 글씨를 쓸 수 있는 모든 앱에서 실행이 가능한 겁니다. 특정한 앱 하나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모든 앱 중에 글씨를 쓸 수 있으면 전부 가능해요. 카톡도 가능합니다. 자, PC용 카톡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 대화 상자에 클릭하고요. 윈도우 키와 H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들어가죠. 이런 카톡뿐만이 아니고요. 워드, 한글, 메모장,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검색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웹브라우저에도 글씨를 입력하는 곳이 있죠. 브라우저 검색창에 글씨 입력하는 곳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입력을 해볼게요. 네이버. 자, 어때요? 바로 뜨죠?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로 바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능은 정말 편리해요. 윈도우 11 쓰시는 분들은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물론 윈도우 10도 기능이 들어는 가 있어요. 하지만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한국어를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어는 이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지만 윈도우 11은 한국어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윈도우 11에 가장 적응을 못 하시는 이유가 이 하단 작업 표시줄 때문에 그렇죠. 기존 윈도우 10에는 좌측에 붙어 있는데 윈도우 11부터는 이 중앙에 나와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윈도우 10과 같이 좌측으로 붙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가시면 작업 표시줄 동작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메뉴 중에서 작업 표시줄 정렬이라고 있죠. 지금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왼쪽으로 주시게 되면 왼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 10과 똑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윈도우 11 초창기라서 이 작업 표시줄 부분을 왼쪽으로 몰아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대다수가 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되시더라도 미리 이렇게 적응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훨씬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폴더 같은 걸 여실 때 더블 클릭해서 전부 여시죠. 윈도우 11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여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세개 메뉴 나오죠. 자,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파일 탐색기 누르셔서 여기서 들어가셔도 돼요. 자, 여기서 점세개 누르시면 제일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옵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항목을 다음과 같이 클릭이라고 해서 한 번 클릭해서 열기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적용합니다. 자,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마우스를 폴더 위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선택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한번 클릭해야 선택이 되는데 이제는 마우스를 얹기만 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한 번만 클릭을 해주면 폴더가 바로 열리게 되죠. 자,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해요. 자, 더블 클릭하실 필요 없이 한 번만 클릭해주면 바로 열리니까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콘 이름에 밑줄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아이콘을 가리킬 때만 밑줄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적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얹게 되면 밑줄이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가 벗어나면 원래대로 나오게 되겠어요. 윈도우 11 쓰시는 분들은 이 한 번 클릭해서 열기 꼭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기록 지우기인데요. 자, 파일 탐색기 열어볼게요. 자, 파일 탐색기를 여시게 되면 여기에 최근에 사용한 파일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열어봤던 파일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자, 누구든지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전에 열어봤던 파일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최근에 사용한 파일들, 기록들을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여기 있는 폴더 옵션 들어오시게 되면 지우기라고 있어요.
파일 탐색기 기록 지우기라고 있죠. 자, 여기서 지우기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내가 탐색했던 기록들을 전부 지워주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 폴더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파일 탐색기를 여신 다음에 여기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옵션 들어가셔도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지워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지워지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윈도우 11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바탕화면 레이아웃 정렬인데요. 이건 윈도우 10에도 기능이 똑같은 게 있었지만 윈도우 11은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창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좀 정리를 해서 보고 싶은 거죠. 이때 열린 창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창 최대화 버튼이 있죠. 자, 여기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세요. 그러면 레이아웃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좌측으로 붙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검색을 한다든지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실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인터넷 검색도 여러 개를 동시에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쓰면 정말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꼭 써보도록 하세요. 자, 필요 없으면 잡고 그냥 움직이시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모니터를 큰 걸 쓰시는 분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멀티 데스크탑 기능인데요. 자, 이 기능이 윈도우 10에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윈도우 11은 훨씬 더 편리해졌고요. 이게 아예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쓰시기도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자,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이 데스크탑 1이죠. 자, 여기에 창을 몇 개를 좀 열어볼게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프로그램도 여러 개 열어놓고 창도 여러 개 열어놓고 쓰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럴 때 한꺼번에 이렇게 보시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 이때 가상 데스크탑을 이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 버튼 위에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 새 데스크탑을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러면 데스크탑 2라고 하나 생겼죠. 자, 지금 1에는 내가 원래 쓰던 화면이고요. 2는 가상으로 만든 데스크탑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자, 일단 마우스를 가상 데스크탑 버튼 위에 가져간 다음 자, 이렇게 데스크탑 화면들이 나오게 되면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1번 데스크탑에서 열려있는 창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자, 이제 문서 작업은 여기서만 할 거예요. 다른 것들 정신 없어서 다 정리해 놓고 여기서는 문서 작업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서 위에 마우스를 얹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 위치에서 데스크톱 2를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문서가 여기로 이동이 됐죠. 자, 그러면 데스크톱 1에는 워드가 나와 있지 않아요. 들어가 볼게요.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 마우스만 얹고 데스크톱 2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워드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작업을 하시다가 다른 검색을 하신다든지 다른 작업을 하실 때는 다시 마우스 얹으시고 데스크탑이 뜨게 되면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정말 간단하죠? 자, 이게 윈도우 10에서는 되게 복잡해서 많이들 안 쓰셨어요. 그런데 윈도우 11은 정말 편리하게 바뀌었죠. 꼭 써보도록 하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하는 작업 능률을 거의 두세 배는 올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가상 데스크톱은 여러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마치 2대, 3대 컴퓨터처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우스도 얹으시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위쪽에 나오죠. 자, 이번에는 크롬을 새 데스크톱으로 옮겨 볼게요. 자, 이 크롬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이동 위치에서 새 데스크톱으로 아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리 플러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새 데스크톱 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주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갔죠? 자,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고요. 필요 없으시면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열려있던 창들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 돌아왔죠, 여기로? 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윈도우 11부터는 음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이것도 꼭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작업 표시를 하단에서 여기 있는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서 시스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소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올 텐데요. 쭉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모든 사운드 장치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가 있으시면 또는 헤드폰이 있으시면 클릭해서 거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2개 채널 16비트 DVD 퀄리티라고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좀 더 높은 퀄리티, 스튜디오 퀄리티로 들을 수도 있어요. 자, 96,000Hz죠. 지금 우리가 듣는 건 48,000Hz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고음질로 들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볼륨 조절과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이 좀 작게 들린다 할 때는 왼쪽만 좀 더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오디오 향상입니다. 자동으로 음질 개선한다고 하죠. 이거는 윈도우 10에는 없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키세요. 그리고 고급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음 보강, 헤드폰 가상화, 음향 강도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나오죠. 자, 일단 여기서 저음만 보강을 하셔도 훨씬 더 묵직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라든지 음향 강도 이퀄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다른 청력에 맞춰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 음향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공간 음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헤드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헤드폰용 윈도우스 소닉이라고 이렇게 공간 음향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헤드폰 쓰시는 분은 반드시 켜야 할 기능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여기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으면 또 다른 기능이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듣던 사운드와 전혀 다른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용을 해보시고요. 설정하셨으면 꼭 적용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모니터가 HDR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 모니터 화질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자, 윈도우 10에는 HDR 개선하는 기능이 없었는데 윈도우 11부터 새로 생겼어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시스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밝기 및 색에 보시면 HDR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자, 이것은 모니터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니터가 지원을 하지 않죠. 자,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HDR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깔끔한 화질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래에 사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HDR이 포함이 되어 있는 모니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쓰시는 분들은 이거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1에 새로 생긴 편리하고 활용도 만점인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기능들은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에 있는 개인 설정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설정 부분은 윈도우 10과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윈도우 10은 좌측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시면 개인 설정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죠? 그 아이콘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윈도우 11과 동일한 메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11에서는 하단 중앙에 있는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좌측에 개인 설정 누르시게 되면 나만의 최적화하는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있는 메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설정에 처음 들어가시게 되면 적용할 테마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윈도우 11의 가장 기본적인 테마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측에 있는 6가지 중에 원하는 테마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 편한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골라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아래에 있는 배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경 개인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진이라든지 단색 또는 슬라이드 쇼를 이용을 해서 배경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진들이 나오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사진 찾아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 사진으로 배경이 지정되게 되겠죠. 사진 때문에 아이콘과 파일들이 헷갈리실 경우에는 여기를 누르시고요. 단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 쇼를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 사진들을 슬라이드 쇼로 배경화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그냥 깔끔하게 쓰실 분들은 단색으로 하셔도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눈도 덜 아프고 주목도가 높아서 사용하시기가 좀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데스크톱 이미지에 맞게 선택을 할 경우에는 사진을 가져왔을 때 데스크톱 화면 사이즈보다 작은 사진일 경우에는 채우기를 이용을 하시면 사진을 데스크톱 화면에 맞게 채워주게 됩니다.
맞춤 확대, 바둑 판식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그냥 놓던지 아니면 스팬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작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사이즈가 최소한도 가로 2500픽셀 이상은 다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맞으실 거예요. 혹시나 모니터가 4K, 5K 이런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좀 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만들게 되면 내가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이 되니까 좀 더 의미 있는 이용이 되겠죠. 그 대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만들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사진들은 아무래도 폴더나 파일들하고 같이 있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컬러가 단순한 사진을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만드시면 좀 더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 설정에 대비 테마가 있죠. 이 대비 테마는 이 테마를 어두운 색으로 해서 좀 더 주목도를 높여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사진과 컬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 테마 미리 보기에서 수생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아래쪽에 대비 테마에서 없음을 수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해 주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바탕화면 또는 앱들을 실행하실 때도 불필요한 컬러 없이 주목도를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눈도 훨씬 덜 피곤하겠죠. 장시간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다시 여기 버튼 누르시고요. 없음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설정의 테마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배경 연한 블룸이죠. 그 다음에 색은 파랑색, 마우스 커서는 윈도우 기본값, 소리는 윈도우 기본값이죠. 자, 그러면 배경과 색, 마우스 커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배경 누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그 배경 설정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상태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색이 있죠. 지금 파랑색인데요. 자, 이것을 다른 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드가 라이트 모드인데 이거를 눌러서 다크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두워지죠. 자, 배경화면은 그대로 있지만 이런 앱 화면들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 모드와 기본 앱 모드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다크로 바꿔주시면 자, 이런 부분들이 다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앱 모드를 다크로 주시면 앱만 다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투명 효과라고 있죠. 창과 표면이 반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투명 효과를 켜볼게요. 자, 그러면 약간 투명하게 되면서 배경 컬러들이 약간 올라와요. 자, 여기도 푸른색이 좀 올라오죠. 자, 그 다음 끄면 원래 자기 색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은 테마 컬러인데요. 이것은 기본 색들을 바꿔주는 거죠. 이것도 원하는 색을 바꿔서 이용을 하시면 기본 테마가 여러분이 지정한 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사용자 지정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색보기 누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제목 표시줄 및 창 테두리 테마 컬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키고 원하는 색을 바꿔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빨간 테두리가 나오게 되겠죠.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을 때 어느 게 선택되어 있는지 좀 헷갈리실 경우에는 테두리에 테마 컬러 표시를 설정을 하고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열려있는 창들 중에서 선택된 창을 찾으실 때 좀 더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전에 봤던 거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도움말 보기 피드백 제공 부분에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자, 이건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선택이 돼 있어서 그렇겠죠. 자, 이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런 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기본값에 소리가 있죠. 네, 소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경고 메시지 사운드라든지 기본 경고음 사운드라든지 팝업 사운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소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커서 볼까요? 자, 마우스 커서 윈도우스 기본값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포인터의 모양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일반 선택에 지금 이 화살표 모양이고요. 도움말 선택할 때는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고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이 될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마우스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일반 선택일 때 이 마우스가 아니고 다른 걸 이용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래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양한 커서들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커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물론 이런 표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되도록이면 쓰기가 편한 걸로 하는 게 좋겠죠. 뭐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화살표도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죠. 보통,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시면 훨씬 큰 사이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바꿔도 여러분한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녹화되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기본값으로만 보이게 돼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쓰실 때는 사이즈 변경된 게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엔 마우스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들어가시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 단추 기능 바꾸기가 있어요. 자, 마우스를 쓰실 때 오른손잡이인 분들은 아무래도 좌측이 선택 클릭이 되는 게 낫겠지만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불편하죠. 그런 분들은 이 단추 기능을 바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손잡이이신 분들도 마우스를 일부러 왼손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오른손으로 장시간 쓰면 손가락이나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가죠. 그래서 나중에 쑤신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마우스를 왼손으로 바꿔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인터넷 서핑 같은 거 하실 때는 꼭 구태여 오른손으로 쓰지 않으셔도 왼손으로 쓰셔도 충분하죠.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몇 번 써보시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훨씬 편리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 2번 클릭 속도 조절이 되죠. 이 빠르게 누르는 게 불편하신 분은 여기서 속도를 좀 늦춰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클릭 잠금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폴더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검지손가락으로 이걸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손가락에 무리가 갑니다. 나중에 되면 마디 부분이 막 아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잠금 사용 누르시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폴더를 클릭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마우스 손을 떼면 따라서 움직이죠. 자, 저는 지금 마우스에 손을 떼었어요. 하지만 계속 따라가죠. 자, 그 다음 원하는 곳에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붙게 되겠죠. 자, 이것도 마우스 많이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포인터 옵션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개인 설정 지정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이 마우스 포인터 속도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가 싫으신 분이나 너무 느린 속도가 싫으신 분은 여기서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속도를 지정해 주도록 하세요. 이거 위치를 정확히 잡을 때 포인터가 넘어가 버리면 이거 굉장히 불편하죠.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자기에게 맞는 속도로 선택을 해주시면 마우스 이용할 때 피로감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맞추기인데요. 자,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대화 상자의 기본 단추로 포인터 자동 이동이죠. 근처에 가면 이 포인터가 바로 붙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체크할 때 굉장히 맞추느라고 힘들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 체크하시면 이것도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표시 유형이죠. 포인터 자국 표시인데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뒤에 따라오는 포인터 자국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마우스 포인터 어디 있는지 헷갈리실 때는 찾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화면을 녹화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기본값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꼭 키세요. 컨트롤 누르면 포인터 위치 표시죠. 특히나 모니터 큰 거 쓰시는 분들은 가끔 포인터 위치가 어디 있는지 헷갈려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컨트롤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포인터 위치를 보여주니까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휠 옵션이 되겠어요. 휠을 한 번 돌리면 움직이는 스크롤 양인데요.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이 3줄이죠. 자, 스크롤을 한 번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3줄씩 올라가게 되죠. 자, 스크롤을 한 번 돌렸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3줄이 움직이게 되죠. 자, 이거는 뭐 한 줄로 할 수도 있고요. 2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줄수가 너무 작으면 스크롤을 많이 돌려야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 작업 상황에 따라서 몇 줄을 움직일지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한 번에 한 화면은 전체를 보고 한 번 돌리면 바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낫겠고요. 하나씩 보시는 분들은 이 위에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일 때 스크롤할 문자 수죠. 자, 이것도 지금 3개가 기본으로 돼 있죠. 문서 작성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용을 하시면 이것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잠금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PC로 작업을 하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시거나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내가 보던 화면을 그대로 놔두고 가면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그고 가면 좋겠죠. 잠금 화면 단축키는 윈도우 L이죠.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로그인 화면 나오죠. 여기서 로그인 번호만 써주시면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게 잠금 화면인데요. 잠금 화면에 개인 설정을 윈도우 추천을 하든지 사진을 하든지 슬라이드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윈도우 추천은 계속 바뀌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쇼는 내가 찍은 사진들을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전부 넣어 놓은 다음에 슬라이드쇼를 선택을 해주시면 슬라이드쇼 앨범 추가라고 나오죠. 거기서 탐색해서 내가 원하는 폴더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금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아주 재밌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잠금화면 상태에서 세부 상태를 표시할 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정이라든지 메일, 날씨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죠. 일정이나 메일을 선택을 해주면 아무래도 내 개인정보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그럴 때는 그냥 날씨나 없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설정에서 화면 시간 제한이나 화면 보호기를 킬 수가 있네요. 화면 시간 제한 누르시면 화면 및 절정과 전원 모드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전원 부분에 있는 거나 동일한 거죠. 이 설정 부분의 메뉴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찾아가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는 싫고 화면 보호기만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화면 보호기 누르시고요. 화면 보호기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진이 또는 동일한 컬러가 하나의 픽셀에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모니터에 해당 픽셀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하얗거나 까맣게 나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면 보호기는 계속 움직이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컬러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모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장시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화면 보호기를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터치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터치 모니터에서 터치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키보드의 모양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편리한 대로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작이 있네요. 자, 시작 누르시면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설정인데요.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에 켬을 주시게 되면 자, 눌렀을 때 최근에 추가된 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필요 없으시면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오지 않죠?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 메뉴, 점프 목록, 파일 탐색기에서 최근에 연 항목 표시에 켬을 해주시게 되면 최근에 연 파일을 보여주게 돼요.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구나 이 컴퓨터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최근에 추가한 앱, 최근에 연 항목을 다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으면 끄고 이용하시고요. 혼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자주 이용하는 폴더를 아예 여기 있는 전원 단추 옆에다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폴더를 누르게 되면 설정, 탐색기, 문서, 다운로드, 음악, 사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내가 개인 폴더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 내가 개인 작업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자, 그럴 땐 여기에 끔을 켬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누르면 옆에 내 개인 폴더가 아예 뜨게 되겠죠. 일일이 찾아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이죠. 작업 표시줄 들어가시게 되면 작업 표시줄 항목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 작업 보기, 위젯, 채팅이죠. 자,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필요 없는 부분은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젯은 어디 있는 거예요? 좌측 하단에 있는 부분이죠. 이걸 키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끄면 없어지게 되겠죠. 위젯이 필요 없는 분은 마우스 얹으면 자꾸 떠서 불편하니까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 모서리 아이콘인데요.
그거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지타이저 같은 펜을 이용을 하신다거나 또는 터치 키보드라든지 가상 터치패드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켬을 주시게 되면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누르면 바로 이렇게 키보드가 뜨게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가끔 키보드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실 경우에는 급한 대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가상 키보드를 열었을 때 마이크 버튼이 붙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키보드에 윈도우 H 눌러도 입력이 되겠지만 키보드가 작동이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장 열었을 때 여기 있는 가상 키보드 누르시고요.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음성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키보드가 없을 때도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능이 막상 급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 모서리 오버플로우입니다. 지금 저는 전부 꺼놈으로 해놨는데요. 자, 이 기능들은 작업 표시줄에 오버플로우로 뜨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카톡 자주 이용하시면 이것도 켜놓고 이용하시면 이렇게 카톡 버튼이 아예 나오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작업 표시줄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정렬을 지금 가운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붙여놓으면 윈도우 10과 비슷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적응하기가 쉽죠? 자, 요거를 왼쪽으로 주시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윈도우 10이 한 1, 2년 안에 전부 종료가 될 텐데요. 그러면 전부 윈도우 11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적응 못 하시면 계속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운데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글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글꼴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꼴 설치할 때는 해당 글꼴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그냥 여기에 얹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글꼴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 표시가 나오는데 글꼴일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그냥 얹기만 하시면 바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글꼴 설치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 가능한 글꼴 전부 보이죠? 여기서 모든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시게 되면 한글 관련 글꼴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한글 서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혹시 외국어를 타이핑을 하시는 분들은 외국어 글꼴도 여기서 원하시는 글꼴 선택해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이 불편하면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거는 어디서 설치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가시면 글꼴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글꼴 다양하게 나오죠. 그리고 거의 무료가 많아요. 그 다음에 글꼴을 찾으실 때 아예 입력해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죠. 좀 더 다양한 글꼴 필요하실 때는 여기서 검색해서 글꼴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사용 현황인데요. 자,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서 팁과 광고, 추천을 받기 위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자,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내가 잘 선택을 해주면 나의 관심사와 관련된 것만 뜨게 되는데 이거를 선택을 안 하면 무작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광고나 팁들이 나온다면 이왕이면 나의 관심사와 내가 필요한 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아예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왕 나오는 거면 좀 관련성이 있는 게 나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관련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가끔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지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1 설정에 있는 개인 설정 부분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OS를 설치하게 되면 항상 제일 처음 할 일이 이 개인 설정에서 나의 최적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